천한 것이 어디 감히 사돈 행세냐? 당장 끌어내라. 바깥 대종손 박윤겸의 호령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하인들이 월선의 여윈 팔을 거칠게 낚아챘지요. 30년을 피부치처럼 키운 아들의 혼례 자리에서 계모라는 이유 하나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월선은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하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 피가 맺히도록 깨문 입술. 출세냐, 어미냐. 그는 과연 무엇을 택하게 될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깊은 산골에 백운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지요. 이곳은 한양에서 며칠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외진 곳이라 벼슬아치의 발길도 드물고 장사치의 왕래도 뜸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봄이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여름이면 밭을 일구며 가을이면 장터에 내다 팔 것들을 모았습니다. 겨울에는 삭바느질로 낀 일을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요. 이 105년 외딴 언덕배기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윤월선이라는 62살 먹은 호러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젊은 시절 제가하여 이 고을로 내려왔는데 남편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떴고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홀로 삶을 이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계모라지. 핏줄도 아닌 것이 왜 저리 악착같이 사는고. 월선은 그 말을 들어도 한마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숙일 뿐이었지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산으로 올랐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을 헤치며 약초를 캐는 그녀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이 남긴 상처와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비록 작고 초라했으나 안을 들여다보면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마루는 반질반질 닦여 있고 살림살이는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월선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날을 묻는 이가 있으면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로 돌려버리곤 했지요. 그런 월선에게도 유독 마음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가 병이 나면 어김없이 약을 다려 갖다 주었습니다. 열이 오른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밤새 곁을 지키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계모년이 왜 남의 자식까지 챙기는 거야? 속셈이 있는 게지. 월선은 그런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지요. 사람은 아프면 도와야지요. 그것이 사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05년 사람들이 천덕꾸러기라 부르던 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지난 날을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법이지요. 윤월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하윤이라는 36살 먹은 사내였지요. 하윤은 중인 출신으로 의수를 익혀 의색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으나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말수가 적어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과묵하다 했고 어떤 이는 속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하윤은 월선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모라 부르지도 않았지요.
그저 말없이 먼저 밥상을 차리고 말없이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월선이 산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떠다 놓았고 월선이 기침을 하면 약재를 다려 내밀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아버지가 월선을 데려왔을 때 하윤은 겨우 7살이었지요. 아이는 새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독을 탔을지도 몰라. 나를 죽이려는 거야. 어린 하윤은 밥상을 엎고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그때 월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엎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먼저 한 숟가락을 떴지요. 여기 봐라. 내가 먼저 먹는다. 아무 일도 없을 게야. 그렇게 석 달을 했습니다. 넉 달을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 때까지 월선은 단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15 되던 해 큰 병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피를 토했지요. 약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월선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팔뚝에는 붉은 헝겊이 감겨 있었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피를 팔아 약값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윤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윤이 의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월선은 말없이 물을 데웠습니다. 월선은 하윤의 해진 옷깃을 손수 기워 주었고 하윤은 새 옷이 생겨도 그 옷을 더 자주 입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가족이라는 말 대신 오랜 생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109년 고을 어귀에 낯선 행차가 나타났지요. 말을 탄 사내둘과 가마 하나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행색을 보니 예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의 가끈도 반질반질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게 누구여? 한양서 왔나 봐. 우리 같은 촌구석에 무슨 일이래. 행차는 곧장 하윤의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가 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혼서지였습니다. 한양의 사족 가문 박가에서 보낸 청혼이었지요. 박가는 대대로 벼슬을 지는 명문가로 조정에도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었습니다. 정의생께 박가 교수와의 혼담을 전하러 왔소이다. 하윤은 난생 처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혼서를 받아들었으나 선뜻 펼쳐보지 못했지요. 그 옆에 서 있던 월선은 붉은 비단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걸림돌이 되는구나. 월선은 속으로 그리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런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온 마을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지요. 계모가 양반 사돈을 보게 생겼네. 웃기는 세상이여. 천한 것이 복도 많아. 축하라기보다 조롱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윤은 혼사를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박가에서 먼저 청혼을 했으니 거절하면 그쪽 가문의 체면에 먹칠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윤은 월선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했지요. 자신이 가면 일만 복잡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하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같이 가 주십시오. 처음이었습니다. 하윤이 먼저 무언가를 부탁한 것은요. 월선은 그 말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떠나는 날 아침 월선은 초가집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과 마당의 감나무를 눈에 담듯 바라보았지요. 그때 마을 원로인 백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전직 의관 출신으로 하윤에게 의술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습니다. 백노인은 월선의 어깨를 물끄러미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은 사람을 시험하는 곳이다. 마음 단단히 먹게나. 월선은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뒤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한양에 닿았습니다. 월선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사방에 기와집이 빼곡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물 흐르듯 오갔습니다. 장사치의 외침과 술에 굴러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9년의 적막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박가 대저택은 한양 북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였고 문간에는 무장한 하인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 높은 담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턱 하나가 1000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지요.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월선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하인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곱지 않은 눈빛이 월선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와 투박한 집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월선도 알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하인이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래채에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래채라 함은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월선은 아무 말 없이 따르려 했지요. 그때 하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안채에 모셔라.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귓말을 나눴지요. 이윽고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며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하윤이 박가에서 보인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병풍이 둘러쳐지고 정갈한 다과상이 놓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선에게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윤이 상석 근처에 앉는 동안 아무도 월선을 안내하지 않았지요. 월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 저쪽으로 비키시오. 하인 하나가 손짓하며 월선을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살림살이 옮기듯 무심한 손놀림이었지요. 월선은 하인들과 같은 동선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윽고 박가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앞에 선 이가 박윤겸이었지요. 박가의 종손으로 나이 50이 넘었으나 눈빛이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뒤로 규수 박연서가 따라 나왔습니다. 23의 나이에 용모가 곱고 몸가짐이 단아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 계산하는 빛이 어려 있었지요. 박윤겸은 하윤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술이 출중하다 들었소. 앞날이 기대되는 인재요.
칭찬의 말이었으나 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요. 박연서가 하윤에게 인사를 건네며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계모시라 들었습니다. 월서는 조용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이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한양의 벽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불편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윤겸은 틈만 나면 웃음을 머금고 말을 던졌지요. 그 웃음 속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의생의 가세가 넉넉지 않다 들었소. 중인 출신의 시골 의생이라 우리 집안과 어울리려면 여간 애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려. 겉으로는 염려하는 듯 했으나 속뜻은 달랐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지요. 박윤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이라 부르기가 참 곤란하구려. 대청에 모인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월선에게 쏠렸습니다. 박윤겸이 부채를 펴며 느긋하게 말을 이었지요. 듣자 하니 제가녀에 본 뒤 신분도 미천하다 하던데 우리 박가에서 그런 분을 사돈으로 모시기는 어렵지 않겠소.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월선의 과거 신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지요. 월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바라보았지요. 하윤 또한 침묵했습니다. 박가 사람들은 그 침묵을 승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박연서가 월선을 따로 불러 차상을 마주했습니다. 곱게 단장한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그 미소는 차가웠지요. 어머님께서는 혼례 때 혼주석에 앉으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손님들 체면도 있고 저희 가문 위신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마당으로 나왔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때 박윤겸의 신복이 다가와 귀옛말을 건넸습니다. 대감께서 따로 뵙자 하십니다. 하윤은 박윤겸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자욱했고 박윤겸은 서안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하윤이 들어서자 붓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의술이 뛰어나다 하니 내 내의원에 추천해 주겠네. 어의 벼슬도 꿈이 아닐 거야. 하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의원은 의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였지요. 그러나 박윤겸의 다음 말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네. 저 여인 말일세. 박윤겸이 부채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월선이 머무는 방 쪽이었지요. 가문에는 더러운 그림자가 필요 없는 법이야. 자네가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네.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이를 악물고 눌러 참았지요. 고개만 숙인 채 방을 나왔습니다. 월서는 하윤이 돌아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흐트러진 숨결.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지요. 둘 사이에 처음으로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마주 보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윤겸은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지요. 하윤을 다시 서재로 부른 그가 서안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읽어보게. 하윤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지요.
본인 정하윤은 계모 윤 씨와의 모든 연을 끊고 이후 일체의 왕래를 삼갈 것을 서약한다. 이를 어길 시혼사는 즉시 파기되며 내의원 추천 또한 철회됨을 감수한다. 서양문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서로 된 협박이었지요. 하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윤겸이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선택 아닌가. 미천한 계모 하나 떼어내면 자네 앞길이 열리네. 출세도 하고 좋은 교수도 얻고 이보다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나.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사흘을 주겠네. 그 안에 도장을 찍어 오게. 박윤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지요. 하윤은 서양문을 품에 넣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월서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은 뜰을 걷다가 문득 하윤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월서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윤이 촛불 아래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월선의 눈에 들어왔지요. 서양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를 깊이 알지 못했으나 자신의 이름 석자와 절연이라는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월서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감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월서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 가도록 한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저 아이는 끝이다. 월서는 조용히 보따리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온 옷까지 몇 벌, 빗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하윤의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진 소매를 아직 기워주지 못한 옷이었지요. 월서는 그 옷을 가져다 다듬이돌 위에 올렸습니다. 다듬이질 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고요히 퍼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마지막 손질을 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백노인이 월선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던 것이지요. 어디를 가려는 게냐. 월선은 대답 대신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늘 물러나서 지켰습니다. 이번에도 그리할 뿐이지요. 백노인이 팔을 붙잡아 만류했으나 월선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계모가 스스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월선을 향한 배제는 더욱 심해졌지요. 어느 날 아침 박가의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혼례 전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월선도 그 자리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쪽에서 차 심부름이나 하시오. 하인 두령이 월선에게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하인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월선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나르며 방과 방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객들의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요. 저 여인이 신랑 어미라던데 계모라지 않나. 저런 행색으로 어찌 사돈 노릇을 하겠어. 박가에서 잘 처리했군. 저런 건 일찌감치 쳐내야지. 월선은 그 말을 다 듣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잔 한 잔 차를 따르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지요.
박연서도 어느새 바깥편에 완전히 섰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한 척이라도 했으나 이제는 월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하인에게 명령하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여인에게 따로 밥상 차려줄 것 없다. 부엌에서 알아서 먹게 하라. 박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윤겸의 명으로 하인들이 하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짐을 풀어헤치고 보따리를 열어 살폈습니다. 과거 기록이나 약점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낡은 장부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하윤이 어린 시절 알았을 때 쓴 약값 기록이었지요.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계모 윤씨, 피 팔아 약값 마련함. 그것을 본 박윤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를 팔다니 참으로 천한 것이로군. 이런 여인이 우리 집안 혼주석에 앉겠다고 했단 말인가. 하객들 앞에서 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월선의 희생이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백노인이 이를 막으려 나섰으나 박가 하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물러나 계시지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요. 하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이 수색당한 것도, 월선의 과거가 조롱당한 것도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날 밤, 월선은 작은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으나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썼지요. 내가 사람으로 남는 것이 내 바람이다. 어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부디 내 뜻대로 살 거라. 그것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월선은 편지를 접어 하윤의 옷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관계의 최대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가 대연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넓은 대청과 마당에 수십 명의 하객이 모여들었지요.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양반들과 그 부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양가의 위세를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박윤겸이 서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객들을 둘러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의 옆에는 박연서가 곱게 단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신랑의 자리에 앉았으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월선은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지요. 하인들 틈에 섞여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죄인 같았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돈 뒤 박윤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지요. 박윤겸이 부채를 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쁜 자리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소이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윤겸이 부채로 월선을 가리켰지요. 저기 서 있는 여인을 보시오. 신랑의 계모라 하는 자인데 오늘부로 우리 박가와는 남남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월선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천안 출신의 재가녀라 우리 가문의 사돈이 될 자격이 없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는 바이오. 박윤겸이 손을 들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명령했지요. 저 여인을 끌어내라. 하인 둘이 다가와 월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소나기가 여인 팔뚝을 움켜쥐었지요. 월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끌려가기 전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담겨 있었지요. 오랜 세월 품어온 깊은 정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모든 것이 그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여인을 어찌 데리고 왔담. 신랑도 딱하군. 저런 짐을 지고 살았으니 바가에서 잘 처리했어. 저런 건 일찍 끊어야지. 백노인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가 하인들이 가로막았지요. 어르신은 물러나 계시오. 월선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연회장 문 쪽으로 향했지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절망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월선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지요. 멈추어라. 하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청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동작을 멈추었지요. 월선의 팔을 잡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윤이 자리에서 나와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지요. 박윤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짓인가?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선 앞에 가서 우뚝 섰지요. 그리고 하인들을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에게서 손을 떼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다 박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윤겸이 코웃음을 쳤지요. 어르신이라. 저 천한 계모를 어르신이라 부르는 개냐. 하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지요. 저 여인은 내 어미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윤겸이 부채를 접으며 비웃었지요. 계모를 어미라 부르다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아닌가. 하윤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었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15의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날 약값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하윤이 장부를 펼쳐 들어 보였습니다. 이 어미가 장터에 나가 피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팔아 나를 살렸습니다. 핏줄이 아니라서 못할 일을 피를 팔아서 한 것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백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증인이요. 그때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저 여인이요. 3일 밤낮을 곁에서 간호하고 제 피까지 팔아 약을 지었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이다. 하윤이 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혼서지였지요. 하윤이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잡아 단숨에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삼켰지요. 박윤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감히. 하윤이 찢어진 혼서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의원 추천도 필요 없습니다. 출세도 필요 없습니다. 어미를 버리고 얻는 출세는 계도하지 않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윤겸이 말문이 막힌 채 부들부들 떨었지요. 박연서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월선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가시지요.
어머니. 처음이었습니다. 하윤이 월선을 어머니라 부른 것은요. 월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었지요. 하윤이 월선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지요.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윤과 월선은 한양을 떠나 백운현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걸려 도착한 고향 마을은 떠날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요. 감나무 아래 작은 초가집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월선은 낡은 대문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하윤은 곧바로 의원문을 열었습니다. 크게 번듯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초가집 한쪽에 약장을 들이고 마당에 평상을 놓아 환자를 맞았지요.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돈이 없는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밤중에 급한 환자가 오면 달려가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의원 어멈, 오늘도 평안하시오. 계모라 불리던 월선은 어느새 의원 어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여전히 약을 다려 나눠주었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죽을 쏘어 갖다 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천덕꾸러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양 바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박윤겸은 조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계모 내쫓으려다 사위를 잃은 집안이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혼처를 구하려 해도 이름 있는 가문에서 거절했지요. 체면을 세우려다 도리어 체면을 구긴 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윤에게 새로운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한양의 허름한 의원 집안이었으나 사람됨을 먼저 보는 가풍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규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어머님을 끝까지 지켰다 하오. 그런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소. 그 자리에서 월선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 어른 대접을 받는 자리였지요. 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차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월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하윤이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월선이 하윤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내가 내 아들인 것을.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뿌리입니다. 핏줄보다 깊은 뿌리입니다. 월선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지요. 평생 쌓인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핏줄로 맺어지는 인연이 있고 마음으로 맺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핏줄은 타고나는 것이나 진정한 어미는 선택되는 것이지요. 윤월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정하윤은 그 은혜를 끝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신보감에 이르기를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맹자께서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지요. 세상에는 낳아준 은혜가 있고 길러준 은혜가 있습니다. 핏줄의 정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나 길러준 정은 사람이 쌓아가는 것이지요. 윤월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제 피를 팔았고 정하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 출세보다 어미를 택했습니다.
참된 효란 무엇이겠습니까? 부귀영화를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손을 놓지 않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천대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이 바로 효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